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성공은 큰 실패의 어머니예요. 0.25가 2.5 됐으니까 10배 흔든 거죠. 네. 그 기간 단에 그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집값은 올랐어요.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3% 이상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금리라는 게 부동산 시장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박이 아니라 중박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고요.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대박 노리지 마시고 중박을 반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이 갖추지 않은 투자는요, 그건 도박이고 투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매부리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매부리TV에 매우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유명한 부동산 블로거 필자시죠, 아기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예. 전면 개정판이라고 돼 있던데 예. 내용을 많이 바꾸셨나 보죠? 그 이전 책 같은 경우는 그게 17세까지 나왔어요. 17세요? 네, 보통 이게 재테크 책 같은 경우는 수명이 오래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통 1세, 그렇죠. 2세 찍고 네. 그냥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이번에 찍은 거는 이제 단순히 그 업데이트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좀 많이 보강해가지고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네.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그런 거 내용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편하게 좀 질문을 네. 시작할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첫 네. 질문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이 상승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쯤 대체 집값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좀 떨어지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니 집값이 이제 조정 받을 건 언제 조정 받을 건지 그것도 안 가르쳐 주면서 뭐 집을 사란 말이야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오는데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집을 안 사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50이었는데 이게 100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언제 50으로 떨어져요. 이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조정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정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50이었다가 100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90으로 떨어져요. 그 10이 떨어진 걸 저는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조정은 반드시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0대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130 갔다가 120 갔다가 170 갔다가 160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올라갔다 꺾었다 올라갔다 꺾었다 하는 건데, 그러면 당신의 희망상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소설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실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그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지수를 제가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1997년부터 이제 이번 달 2021년 8월까지 이제 쭉 그린 그림이거든요. 보면은 값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는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으로 올랐다 50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올랐다 조금씩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보통 신기하게도 한 5년에 한 번씩, 평균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이 있었어요. IMF 때 가장 많았고요. 가장 최근에도 지금 현재 2018년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근데 네. 공급 과잉 때문에 네. 지금 1%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고점에 비해서, 가장 그전에 높았던 전고점에 비해서 1% 이상 집값이 떨어진 적이 지금 현재 보면은 IMF 때까지 포함해서 5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정이 없이 모든 걸,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사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불패해요. 그건 없어요. 네. 올랐다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질 때는 찔끔찔끔 떨어지고 오를 때는 이렇게 오르더라라는 거예요.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20몇 %씩, 25%씩 쫙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떨어지는 거 하락을 기다리고 하면은 아까 분명히 조정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조정이 와도 그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그렇죠.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조정이 내일부터 온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싸겠죠. 근데 내일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이제 조금 힘들다. 네, 힘들고요. 네.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연도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2024년 정도. 2024년. 네. 이유는 어떤? 2024년 정도 되면은요, 이게 단순히 이걸 갖다 이제 5년 주기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떨어졌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떨어졌던 게 2019년이에요. 그렇죠. 헬리오시티 등. 그때. 근데 거기서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2024년이죠.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그냥 떨어질 때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때 이제 요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3기 신도시가 구체화되는 시기가 그때가 이제 구체화되는 시기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대사업자들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많이 사셨어요. 그게 이제 8년 되면은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동시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서 2024년부터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집값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에 매물이 적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좀 8년 사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해가 지금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보다 올랐다가 지금보다는 예, 지금보다는 그래서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이 제가 있을 여쭤보고 싶은 게 15, 1, 2 이런 것들이 이게 평균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 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평균치 말고 좀 많은 낙폭을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대략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그거는 이제 굉장히 살짝 개별적인 거죠. 개별적인 거라서 최근에 1%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죠. 그때 20% 떨어졌는데 그런데 20% 떨어진 적도 있고 오히려 그 시기에 오른 적도 있고 오른 지역도 있고 하나도 안 떨어진 적도 있고 합해가지고 이제 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까 10% 떨어진 적이 이때도 떨어지고 이때 떨어지고 이때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있다가 이때 한번 떨어지거나 어떤 거는 또 이때 떨어지고 이때는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를 왜 봐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평균적인 걸 보고 정확하게 그때 1% 떨어졌다 2%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돼요. 평균적으로 2% 떨어졌어? 그러면 1% 떨어졌을 때보다 집값 떨어진 데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지. 우리 집은 그때 3% 떨어졌는데 왜 2% 떨어졌다고 그래? 당신 집만 3%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오를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거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또 사람들이 전문가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도 지금 뭐 이렇게 영향을 못 줄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나는 어느 정도 레벨로 가면 좀 주택 이제 구매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금리는 올라갈 거예요. 금리는 당연히 이제 올라갈 건데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라는 건데 집값을 떨어뜨릴 만큼 금리는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결론일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지금 현재 이런 금리에 민감한 게 이제 외국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금리에 굉장히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갖고 이제 집값을 조정하는 나라고 우리는 이제 세금 갖고 조정하는 나라인데 금리에 왜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은 거기는 집을 살 때 대부분을 대출기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길게 받아. 그렇죠. 모기지는 뭐 30년 모기지, 뭐 20년 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있긴 있는데 20년짜리 모기지도 있는데 그래서 30년을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그 돈을 계속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30년이 끝나면 자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을 갖다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보통 얼마를 빌리냐면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는 95%까지 빌렸고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도 85%까지 빌려줘요. 집값을 그렇게 모기지를 띄워가지고 집을 산다 그러면은 이자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이자를 나가는데 금리가 2배로 올라? 그러면 이자가 2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가 집을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집값이 안정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미국이 언제부터 금리를 올렸었냐 하면은요 2008년 12월부터 초저금리를 했어요.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7년간 정확하게 7년간 거의 제로금리를 했습니다. 0.25% 0%에서 0.25% 초저금리 했다가 2015년 12월에 금리를 1차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2010년 12월에 2차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까지 3년간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0.25%였던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2.5까지 올라갔어요. 0.25가 2.5 됐으니까 10배가 늘은 거죠. 자, 그 기간 동안에 그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집값은 올랐어요. 10% 이상 올랐어요. 같은 기간 동안에. 금리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르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에 약간 더 민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LTV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빌려주거든요. 많이 안 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자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받는 압박보다는 적게 받는다는 게 그거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1,000씩 그 이자를 내던 사람이 $2,000 내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게 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 유동성이라던가 또 거기에 실업률이라던가 경제 상황이라던가 또는 투자 심리라던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금리인 거지 금리만 갖고 시장을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그 금리 정책이고 이제 금융 정책을 쓸 때 금리를 갖다가 오케이 너 집 가진 사람들 한번 요번에 혼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확 올린 나라는 없어요. 자기 나라 경제 망가지는데 그렇게 하지는 없죠. 자기네가 적정하게 균형을 이룰 만큼 올리는 거죠. 그만큼 화끈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집값 잡으려고 그러면요. 두 자릿수 금리를 올리면 돼요. 10% 이상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수출이 뭐 네, 수출 기업들이 금융 비용 부담을 못해서 망하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 근근히 이제 종업원들 월급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자가 지금부터 뭐 10배가 올라. 그러면 그분들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전체 경제에서 일부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를 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체 경제를 책임지는 분이지 부동산 시장 잡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를 보고 금리 상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릴 겁니다. 근데 올리긴 올려도 이게 뭐 1%나 2% 맥시멈 해가지고 3%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지. 거기서 보면은 이거 갖다가 한번 IMF 때까지 한번 두 자릿수 한번 해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간 뭐 6, 7%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거기는 없는 게 IMF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게요. 지금은 이제 이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잖아요. 만약에 6, 7%의 금리가 우리나라가 유지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전 떼돈 벌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싸게 빌리거든요. 싸게 빌려가지고 한국에 가다가 적금하게 되면은 그냥 몇 퍼센트, 한 5% 이상의 차익을 갖다가 그냥 바로 모르는 바로 오는 거죠. 100만 달러만 갖고 오게 되면은 1년에 5만 달러씩 그냥 이자가 펑펑펑펑 그냥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죠. 미국에 와서 사인 한번 하고 한국에 가지고 저쪽까지 사인 한 번만 하게 되면은 5만 달러씩 나한테 그냥 돈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런 짓 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저만 그걸 생각하겠어요? 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한문이라고 그러거든요. 투기 자금 한문이 HOT 한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원화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원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수출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금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고금리 수준이 어떠냐면요.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3% 이상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3% 넘었을 때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졌을 때 보름간 이게 내릴 타이밍 놓쳐가지고 그래서 약간 보름간만 게다가 왜 그러면 맨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융 회의가 금통위가 있어야지 거기서 내리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약 보름간만 약간 있었고 나머지는 3%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막 올려가지고 10%대 그럼 우리도 13%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1%대야 근데 우리는 뭐 10%야? 그러면은 이제 한문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부동산 시장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앞에 20, 30대들 이제 생각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나는 돈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지금 일단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주식을 막 투자를 한 다음에 낚시들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막 좋은 데로 탁 점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해가지고 막 뭐 1년에 막 자산을 2배씩 늘릴 수 있어. 그럼 뭐를 집을 사요? 그냥 그렇게 계속 그게 하고 예전에 이제 저한테 상담받던 분 중에서 무주택자 중에서 이제 70억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막 무주택자예요. 전 집 있어야 돼요. 막 이제 그 와이프가 막 저한테 불쌍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지금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만 강남에 전세 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산이 70억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불쌍하네. 저 그랬는데 자기는 이 집을 안 사고 그 돈 갖고 주식을 해가지고 수익을 훨씬 크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전략은 뭐냐면 전세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전세 5억 올려줘요. 그럼 그 사람 자기 6억을 올려준대요. 그 집에 안 쫓겨나려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전세 높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차피 전세 갖다 높게 사도 집값도 싸니까 그 집이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그분은 특수한 기술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고 일반인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뭐 더블 코인 암호화폐 투자해가지고 더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작년같이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기간에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성공은 큰 실패의 어머니예요. 거기서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부동산 집값이 2012년 바닥치고, 강남 2012년 바닥치고, 나머지 지역은 2013년 바닥찍었거든요. 2012년, 13년 이전에 투자했던 분들, IMF 때도 겪어봤고, 국제금융위기도 겪어봤고, 2012년, 수도권은 2012년, 2013년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도 겪어봤고, 그러면은, 이게 투자라는 게 사실 보면 좀 무서운 걸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2014년에 2015년 이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놓으면 무조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저거 아기금 너무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사가지고 지금 레버리지 해가지고 막 대출, 뭐 사업자 대출 내고 막 대출 내가지고 정말 무조건 갭투자 사야 될 시기인데 왜 저렇게 아까는 집값 오른다고 얘기하고 아까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성공은 큰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기가 약간 소심해가지고 한 100만 원 갖고만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합주식에서 올라가는 그때 이제 금융장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만 원 했던 사람이 2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100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좋아하고요. 99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때 내가 정말 1억 갖고 내가 했어야 돼. 전세를 빼가지고 월세로 간 다음에 그동안 1억 갖고 했으면 지금 내가 1억을 벌었을 텐데 내가 소심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은 그걸 실행을 합니다. 전세를 빼가지고 월세로 가면서 1억 갖고 투자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2배로 올랐지만 그 다음에 반토막이 날 타이밍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성공은 큰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할 때 겸허해야 돼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 글쎄,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뭘 해가지고 화끈히 이번에 뭐 했습니다. 몇 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믿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고수냐면요. 꾸준히, 뭐 2등, 1등 필요 없어요. 2등만 하더라도 꾸준히 여기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수예요.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하는 고수예요. 근데 하나 종목 사가지고 대박 쳤어. 그거 하나 갖고 절대 이 수익을 몇 % 먹었어. 부동산 몇 배 올랐어. 몇 배 올랐죠. 근데 그 사람은 올랐나? 그 단지 산 사람 다 그럼 고수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박이 아니라 중박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고요.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대박 노리지 마시고 중박을 반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이 갖추지 않은 투자는요, 그거는 도박이고 투기예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이제 집을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매달 갚는 이제 원리금이 있는데 네. 그 원리금을 제외하고 이제 자기가 돈이 남는다. 예. 근데 이거를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수수료 없이 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털지 안 네. 그러면은 그 대출을 안 줄이고 네. 그 돈을 갖고 어디 가서 또 딴 데를 가가지고 주식을 보내주고 재테크를 하는 게 나은지. 네. 지금은 이제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이면 당연히 대출을 갚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때는 대출을 갚는 것보다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자가 대출이자가 5%야. 그러면은 내가 수익을 갖다가 연간 수익을 5% 못 내면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땐 대출을 갚는 게 낫고요. 만약에 대출이자가 1%야. 회사에서 특별히 뭐 1억 원씩 해주는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에 빌릴 수가 있어. 그럼 내가 뭘 하더라도 1%를 갖다 못 하겠어요? 1억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못 벌겠어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값지지 말고 딴 데다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부동산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주식해도 되는 거고요. 또는 암호화폐 자신 있다 생각하시면 암호화폐 하셔도 되는 거고, 그건 본인의 특성에 맞게 본인이 잘하는 거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